안녕하세요. 동주회 김재현 이사입니다. 오늘은 동탄 테크노밸리의 인접 지역에 있는 오산 세마역 앞에 있는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관련된 내용을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분양 절차와 전매 절차, 잔금 전략과 임대 전략에 관련된 내용을 빠르고 이해하기 쉽게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분양 전 단계에 청약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을 수 있죠. 좀 확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금을 입금하고 청약서를 발행한 다음에 일정 기간 지나서 계약서를 발행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계약금 10%를 놓고 있죠.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가 발행이 되고 중도금 실행까지 되고 잔금이 코앞이죠. 대부분 경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짚을 내용은 없고, 중요한 거는 간혹 수분양자들 중에 계약서를 분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계약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혹시 분실하셨으면 시행사에 재요청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절차들을 좀 거쳐 간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전매, 실질적으로 이제 명의 변경이죠. 언제까지 가능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잔금 전까지 가능하십니다. 부가세는 포괄 양수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계약서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호실이고요. 저는 2층에 18호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부가세라고 하는 게 있고 합계라고 하는 게 있고 대지가격, 건물 가격이라고 하는 게 있죠. 총 공급가는 토지와 대지와 건물 가격의 부가세를 합친 게 분양 가격이죠. 제 거는 8억 4,500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이제 부가세, 계약금 낼 때 10% 냈고 중도금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해가지고 납부를 하셨는데, 전매를 하실 때 일부 분들이 포괄 양수도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포괄 양수도 머리 아픕니다. 가능하면 하지 마시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분양권 전매에 대한 소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컨디션이 대출이 가능하신 분, 일정 수준 이상 대출이 가능하신 분과 아예 대출이 불가능하시거나 일정 수준, 즉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의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잔금의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경우입니다. 대출이 분양가, 공급가의 한 30% 정도 나온다. 그러면 아주 쉽게 말하면 10억짜리라 그러면 현금 7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잔금 대출이 나온다고 하면 전매,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10%, 20%, 30%, 30% 플러스 알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쉽게 말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포기하라 이런 내용이시죠. 그런 경우에는 전매보다는 잔금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시면 되시는데요. 제 거 같은 경우에 공급가가 대략 7억 8천 가량 되는데요. 분양가의 10%를 포기한다 그러면 7,800이고 분양가의 20%를 포기한다 그러면 대략 1억 5천 1억 5천 7백 가량 나오죠. 70% 대출을 받고 4.5% 금리가 책정이 된다고 하면 대략 월 이자와 관리비 합쳐도 연 3,200만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다. 근데 예를 들어서 10% 포기하면 7,800인데 2년 동안 공실이 된다 하더라도, 요게 1년치죠. 2년 동안 하면 대략 6,500 정도 나옵니다. 실제 2년까지 공실 가는 케이스가 동탄 오산 지역에, 동탄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에서는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따라서 등기하시는 게 유리하시다. 최근에 10% 포기로 전매가 되는 경우보다는 10%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이 경우가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1억 한 6천 정도 나오죠. 근데 4년 동안 공실이 된다 하더라도 대략 한 1억 3천 정도이기 때문에 등기하시는 게 유리하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나는 잔금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다,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치킨 게임에 함께 뛰어 드셔야 되는데요. 최종 이제 잔금 미납하게 되면 뭐 계약금 10% 완납하고 중도금 실행하고 잔금, 이 케이스들이 많으신데, 중도금이 실행된 경우에는 중도금 은행에서 독촉을 하시죠. 이자 납부를 계속 하시면서 독촉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중도금은 연장의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100% 상환하라 하죠. 요즘 워낙에 경기가 안 좋고 또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대출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시행사와 함께 중도금 은행이 협업해서
중도금 대출의 기한을 연장하는 케이스도 있기도 합니다. 또 일부 시행사 같은 경우에는 자금 여력이 있는 시행사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전체를 대위 변제해 주죠. 그런 다음에 이제 추심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인 케이스 요 케이스가 가장 많죠. 중도금이 실행된 케이스. 중도금이 실행되지 않은 케이스들은 이보다는 좀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잔금을 미납하시게 되면 중도금에 대한 지연이자, 잔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을 하게 되시고 관리비를 부담하게 되시고, 그 다음에 중도금을 대납 시 하게 되면 채권 추심을 한다. 중도금을 대납했을 때는 누가 대납하냐면 일반적으로 시행사가 대납 많이 하시죠. 자, 일반적으로 시행사가 계약 해지해주는 케이스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법무사, 변호사 등등이 소송해준다 이렇게 말하시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소송의 유익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가 있냐? 소송이 이제 민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동안 채권 변제에 대한 것이 유예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벌 수 있다. 이런 유익이 있고, 시간을 벌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 전매하는 기간 동안 좀 버틸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시행사가 대단한 귀책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일반적으로 지신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또 요즘에 컨설팅 업체들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십니다. 분양가의 20% 포기해라. 10%는 나한테 수수료로 줘라. 혹은 뭐 분양가의 30%를 포기하고 뭐 수수료를 뭐 몇 퍼센트를 달라.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모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뢰도가 매우 떨어지죠.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반적으로 누구한테 전매하냐? 가족 간에 증여하는 케이스들도 많은데요. 이거는 다 증여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세무사에 중개사와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분양권 전매 절차 뭐 유튜브 찾아보면 워낙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스킵하겠습니다. 한 가지 전매에 관련돼서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본인이 대출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정 수준 대출이 나온다고 하면 잔금 대출을 받아서 등기하시는 게 유리하십니다. 계산식 제가 보여드렸고요.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그러면 크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치킨 게임에 들어가셔서 마이너스 게임 들어가시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시행사와 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채권 부존재 소송을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상당히 많이들 하고 계시죠. 이런 내용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실제 진성수분양자들의 대출이 막히는 케이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중도금이 계약금 진행이 되고 나면 이제 중도금이 실행이 되고요. 부가세를 총 5회 환급 받으셨는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이런 겁니다. 어떤 걸 착각하시냐면 부가세를 환급받은 게 본인의 돈이다, 이렇게 본인의 수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잔금하실 때 요때 50%, 총 5회면 50%죠. 잔금 40%까지 해서 90%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물론 잔금 40%는 다시 리턴을 받죠. 자, 잔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입주 지정 기간이 되면 입주 안내문에 지정되어 있는 집단 대출 은행들이 나옵니다. 요즘에 이제 지식산업센터의 대출이 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좀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발품 많이 파셔야 됩니다. 입주 지정일 전에 우편이나 등기나 이메일로 이렇게 오게 되죠. 수분양자한테 전달이 됩니다. 요즘 좀 보수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40에서 90%, 물론 이 안에는 이제 수요자도 있고 투자자도 있고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대출의 구성은 담보 비율과 신용 비율로 구성되고 있는데요. 담보 비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신용 비율은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대출은 부가세 제외한 금액이다. 이 부가세 제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를 제외한, 쉽게 말하면 얘에서 얘를 뺀 금액이죠. 그것이 그 안에서 뭐 60%다 50%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 신용 부분의 대출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신용이 왜 갑자기 나오냐? 제가 여기에 말씀드렸죠? 화면이 어디 갔을까요? 자, 다시 돌아와서 신용 부분에 영향을 받는다. 그 신용이라고 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담보 비율 예전 같은 경우에 담보 비율 한 75%의 신용 비율 5%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대략 한 80%를 맞췄죠. 자, 그 다음에 잔금기일이 지정이 되는데요. 사용 승인이 떨어지고 잔금기일이 잡히는데 일반적으로 시행사에서 30일에서 60일 정도 주어집니다. 이때 최대한 발품 팔아서 은행의 대출들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잔금 시 관리비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를 좀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잔금일 기간 동안은 관리비를 시행사가 부담해 주시죠. 자, 법인일 때와 개인일 때가 있는데 법인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거래 은행이 훨씬 더 유리하십니다. 개인보다는 조금 더 불리하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법인이 더 유리하지 개인이 더 유리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요거는 법인사업소득세 정산하실 때 세금 때문에 과표를 좀 낮게 잡으시는 영향들이 있죠. 그 내용 때문이라고 보시면 뭐 그런 내용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공장지식산업센터고 공장지식산업센터 내에 업무시설, 상가와 기숙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대출의 종류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구분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개인은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로 구분이 됩니다. 자, 사업자대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이 이제 아파트와 상가를 개인이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가계대출인데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주거를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이 이제 사업자대출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법인은 사업자대출이죠. 대출의 총량 같은 경우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대출 브로커들 좀 많이 조심하셔라. 뭐 대출 100% 해주겠다, 뭐 대출을 뭐 90% 뭐 해줄 테니까 서류를 달라 이런 분들이 있으신데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출의 총량 늘리는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공동담보 추가로 제출하시는 경우이고 원리금 균등상환 넣는 경우이죠. 2군 은행들을 추가로 활용하셔라. 여기서 1군, 2군이 뭐냐? 뭐 2군 농협중앙회는 1군입니다. 근데 단위농협은 2군이죠. 이런 것처럼 2군은행도 조금 활용하셔라. 요 2군은행을 많이 쓰면 시중도가 떨어지죠.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가장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또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대출 70%가 나왔을 때 나는 현금이 얼마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질문을 하시는데 그러면 대출 70%가 나오면 계약금 10%를 냈으니까 나는 잔금할 때 현금 20%가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플러스 10%더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되고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내가 얼마를 낸다라고 하는 이자가 정해지면 내가 최소 월세를 얼마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생기죠. 그 내용 현재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시점이라고 하는 거는 준공 전에 현재 컨디션이죠. 지금 시점이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쉽게 말하면 은행에 가서 건강검진 받는다는 느낌으로 나의 현재 컨디션을 스캐닝을 한번 해보시라는 내용입니다. 연체나 카드 현금 서비스, 그다음 캐피탈 이런 것들을 좀 튜닝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대출은 되게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1년 고정으로 하고 뭐 3년 고정, 뭐 3년 변동 뭐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요. 요거는 본인들이 잘 상담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리 개인적으로는 5%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무사도 이제 지정된 법무사를 저희가 이제 공동으로 하는 것이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적인 케이스는 시행사에서 법무사를 지정을 많이 해주시죠. 그분들 저는 저렴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군데 법무사들에게 상당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법무사들도 좀 약아가지고 지정 법무사들이 도와주지 않죠. 신탁사나 시행사들이 좀 도와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떻게든 그래서 비용을 좀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여러 곳에 견적 받아보셔라.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등기 혜택 과태료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등기 제때 잘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뭐 요거는 뭐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라 스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하고 나서 잔금하고 나서는 내가 뭐 해야 되냐?
일반적으로 업종 추가하셔야 됩니다. 요즘 업종 추가하지 말고 업종 변경하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맞춰서 하시면 되십니다. 관리사무소 가서 입주자 카드 작성하시는데 입주자 카드 작성하실 때 관리단 관련된 내용을 서류를 덜컥 들이밀면서 사인해라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내용이죠. 관리비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선수관리비 예납하셔야 되고 열세 수령하게 되죠. 자, 입주와 임대매매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업종 추가하고 관리사무소 들리고 잔금 이후의 일정이죠. 이제 입주를 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매매하는 케이스가 나눠지시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자 체크가 정말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저희가 현대 프리미엄 캠퍼스가 현대건설인데 1군이죠. 하자 있고 이런 호실에 임대 놓는 것도 쉽지가 않죠. 자, 블라인드 커튼 일반적으로 주인들이 요즘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인테리어와 가벽 철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신데 요거는 입주한 부동산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매매 실거래가 그다음에 임대 매매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산업 부동산의 지익산업 실거래가라고 하는 것을 강추드립니다. 요 내용 제가 보시겠습니다. 산업부동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이고요. 지익산업센터 실거래가, 지익산업센터 실거래가 산업부동산하고 요 사이트 나옵니다. 자, 최근에 새마역 바로 옆에 있는 더퍼스트 세교에 거래 내용들이 뜨고 있죠. 평당가 뜨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올라가서 동탄역으로 가면 물건들 정말 많죠. 테크노밸리 내에 물건들 정말 많습니다. 이쪽에 나오는 물건들하고 인근의 시세들을 비교해 보시면 내 물건을 전용평당 얼마에 임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감이 오신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울러 네이버 부동산이죠. 네이버 부동산 공장창고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지금 이렇게 쭉 나오죠. 이렇게 해보시면 여기 시세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예를 들어서 뭐 클릭을 한번 해보면 6층에 전용 면적이 여기 평으로 환산되죠. 26평인데 지금 130만 원이다. 분양평수 53평이니까 53평 나누기 130만 원. 2만 원 하면은 100인데 조금 더 2만 몇천 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임차인이 똑같이 이런 눈으로 보신다고 보시면 되시겠죠? 자, 매매가 되든 호가 임대 매매가 되든 인근 부동산 단지 내 부동산하고 자주 소통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어떤 부동산하고 자주 소통하시느냐. 일단 전문성이 있으셔야 됩니다. 전문성만 있다고 해서 안 되죠. 내 물건을 적극적으로 광고해주는 부동산, 또 내 물건을 지속적으로 브리핑해주는 부동산이 좋은데 초기에 이제 부동산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 방법이 가격을 엄청 실이 후려칩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에 뭐 한 23,000원이면 여기는 2만 원이나 2만 원 이하. 근데 안타깝지만 더퍼스트 세교 같은 경우에는 평균 분양가가 700만 원대였죠. 근데 저희 거는 1,100만 원대죠. 그런데 물량이 대거 초기에 나오기 때문에 가격을 좀 후려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SNS 채널들을 많이 좀 유튜브도 보시고 블로그도 보시고 네이버 부동산도 보시고 이렇게 하셔라 이런 내용이시고요. 주인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업종 코드를 맞춰서 임대를 하셔야 되는데 물론 부동산에서 잘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런데 본인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죠. 빨리 임대를 맞추는 거는 가격을 좀 낮추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좀 이런 거는 좀 안타까운 내용인데 내가 빨리 임대를 맞출 거냐 아니면 정상 입주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드립니다. 좀 버티셔라. 타겟 프라이스가 될 때까지 좀 버티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유가 안 되시면 싸게 우선 돌리는 것도 답입니다. 근데 이것도 싸다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마다 개념이 다르신데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물론 거의 100% 이자 수준 이하입니다.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시고 결정하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좀 체크할 수가 있는데 어떤 걸 체크할 수 있냐. 공실일 경우에는 이자도 부담하지만 또 한 가지 부담하시는 게 관리비 부담이 있죠. 체크,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입주 코드에 관련된 내용인데 국세청 코드가 있고 통계청 코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업종 코드가 중요하지 않고요. 저희 지식산업센터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똑같이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이 코드 번호가 다르죠. 여기는 5자리고 여기는 6자리입니다. 번호 자체가
번호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내용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나머지 임대인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셔라. 왜 그러냐면 초기에 입주 초기에 FCU나 청소 상태 이런 것들이 건물 전체에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어떤 부분을 스트레스 받아 하고 계신지 이 내용을 파악하시고 관리사무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야 됩니다. 하자 처리, AS 등에 관련돼서도 하자가 모두 완료되고 나서 임대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이때 하자 처리에 서로 협업해서 관련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전체적인 큰 맥락을 브리핑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대부분 숙지하고 계신 내용이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단톡방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수분양자 방인데요. 수분양자와 수분양자를 도와줄 수 있는 중개사, 세무사, 법무사 이런 분들을 계속 초대할 예정이고 호실 인증되신 분들만 제가 함께 소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대, 전매, 등기 관련해서 소통하실 내용이 되게 많으신데요. 앞으로 이쪽에 와서 오픈 채팅방입니다.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는 URL 주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직회 김재현 이사였습니다. 오늘은 새마을역 앞에 있는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분양 절차와 잔금 절차, 대출 전략에 관련된 내용을 브리핑을 드렸는데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자금을 투자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이해와 인지, 그 다음에 관심과 열정이 좀 필요하십니다. 많이 바쁘시더라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앞으로 궁금한 내용들은 상부에 노출되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 그 다음에 단톡방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직회 김재현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다스동익 부동산 중개법인은 한 권으로 끝내는 동탄 테크노밸리라고 하는 책을 쓴 부동산이죠. 전문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중개하고 있습니다. 전용 10평에서 전용 1000평까지 실입주까지 저희가 핸들링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